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자본시장 영업부의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경제 전문가에게 좀 듣는다라는 코너로 KB경영연구소의 이승훈 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저는 KB경영연구소에서 한국경제하고 금리 쪽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계략 모형을 통해서 한국경제를 전망하는 일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좀 묻고 싶은 부분인데 올해 한 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미국 경제보다 한국 경제 상당히 못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게 기준금리의 차이 뭐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요. 이제 기준금리의 차이는 이제 표면적인 얘기고, 기준금리를 미국은 빨리 올릴 수 있는데 한국은 그렇게 많이 못 올리는 상황이 왜 그러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경제 쪽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텐데 실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장기 평균 실업률 자체가 한 4% 정도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게 한 3.7, 뭐 3% 후반이니까 이제 완전 고용을 넘어서 이제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 임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던 그런 상태여서 전체적으로 첫 번째로는 고용 시장이 한국보다 굉장히 좋다. 물론 한국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부채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실 이제 미국은 국가 부채가 좀 올랐지만 가계 부채나 이런 쪽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계 부채 비율이 한 105% 정도 되는데 이제 GDP 대비로요 되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과정에서 한 10% 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국가 부채도 올랐지만 가계 부채가 좀 많이 올랐고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고용시장 뭐 그리고 이제 부채 문제 뭐 그런 부분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금융 안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위기 이후에 2008년 이후에 뭐 이제 디레버리징을 거치면서 가계부채가 오히려 주는 과정들이 있었다. 그래서 과거의 금융위기 직전과 지금의 미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이제 경기 흐름 면에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환율이 좀 올랐던 부분 중에 하나, 네. 요인 중에 하나가 워낙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국내 무역 수지 적자가 네. 생각보다 컸고 오래 갔다라고 네. 봐야 되는데 수입 쪽에서는 뭐 원유 저희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이 요즘도가 네. 100%니까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수출이 상당히 좀 부진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동안의 무역 수지 흑자였던 중국에 대해서 무역 수지 적자도 나오고 그런 이제 무역 수지 부분에 대해서 과거하고 다른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무역 수지 적자가 얼마나 오래 갈지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현상을 잠깐 보시면 네. 무역 수지 적자 폭을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좀 비교를 해보면 뭐 월별로 다르긴 하지만 뭐 작게는 60%에서 많게는 80%까지 무역 수지 적자의 그 정도의 비중이 전부 원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면 뭐 즉시적으로 그만큼의 그 60에서 80% 정도의 무역 수지 적자가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도 있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는 이제 수출에 감소하고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중국 쪽에서 오는 희토류의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쪽의 수입 가격, 그러니까 아, 원유 이외에도 작지만 가격은 많이 오른 그런 네. 부분에서의 무역수지 적자가 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내년에도 보면 사실은 이제 원유 가격이 내년도 전망을 현재 수준에서 크게 오를 거라고 보는 기관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 기관도 별로 없고요. 네. 낮게 보면 80, 뭐 높게 보면 90, 약간 이 네.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의 무역수지 적자 압력은 지속이 된다. 거기에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도 그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둔화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수출 쪽에서의 그런 둔화 네. 흐름들이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지속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는 내년에도 연간으로 보면 적자 흐름이 좀 지속이 될 것 같다. 대신에 내년 한 4분기 정도가 되면 그래도 이제 적자 폭은 좀 많이 줄어들지 네. 않을까라는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무역 수지도 보면은 뭐 가격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내년에 국내 경제가 더 낮아지잖아요. 성장 네. 자체가. 그래서
내수도 좀 줄 거고 그래서 수입이 많이 줄 거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성장률 전망이랑 그런 측면에서 내수가 만약에 줄었을 때 수입도 줄면은 그런 부분이 무역수지 적자를 좀 줄이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사실 민간 소비 쪽이 줄면은 수입도 같이 줄고 네, 수출이 줄면 또 수입도 줄고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불황형 흑자, 네. 불황형 흑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최근과 같은 상황에는 그 부분을 많이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불황형 흑자가 되려면 수출이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좀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 선진국 중심으로 좀 빠르게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의 그런 수출 흐름이 네. 계속 이제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중국 쪽으로의 수출은 거의 올해는 증가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제 네. 통관 기준으로.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불황형 흑자가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크게 과거처럼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네. 어디까지 올릴 거냐라는 거랑 그리고 또 그렇게 올렸을 때 나타나는 경제적인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제 가장 보셨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 어떤 부분이 있는지 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흔히 이제 미국은 한 5%나 5% 초반까지 올린다. 한국은 뭐 3.5, 3.75까지 올린다. 이런 쪽에 이제 컨센서스가 좀 강하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렇게 컨센서스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시장과 약간 경제 쪽에서 어느 정도의 그 불안 징후가 감지됐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 정도 오르면서 시장이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진다거나 불안해한다거나 금리나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동산 쪽이나 이런 쪽에 섹터가 생긴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사실은 금리에 대한 고점들을 잡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연준에 있는 그런 FOMC 위원들이라고 해서 그리고 한국의 금통위원이라고 해서 지금 시점에 금리가 3.75가 고점인지 미국은 5가 고점인지 네. 6이 고점인지를 미리 알 수는 없어요. 네. 결국에는 금리를 올려가면서 어느 정도가 됐을 때 불안해지느냐, 지금 경제 성장이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올 거냐, 그리고 이제 금융 안정이 얼마나 우려가 되느냐를 이제 판단을 해가면서 고점을 잡는 건데 지금 이제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수준 정도에서의 약간 멈출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약간 물가 측면에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7%로 네. 8%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내년 1분기에는 한 6% 정도까지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은 마찬가지로 내년 1분기에 5%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내년 1분기 정도까지 이제 뭐 인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 요인은 사실은 이제 얘기 드릴 게 되게 많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부채 문제하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 문제 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네. 같아서 그러면 사실상 그 정도 올렸을 때 내년에 뭐 시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이제 5% 이상 금리 올렸을 때 경기 침체 확률이 높다라는 거. 특히 최근에 뭐 OECD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 경제 성장률 0.5%까지 낮추고 경기 침체는 또 아니다라고 얘기가 있거든요. 0.5% 성장률 자체가 경기 침체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을까요?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 내년의 성장률 자체를 본다면 일단은 미국이랑 한국이 경기 침체냐라고 봤을 때는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완만한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거나 심각한 경기 둔화라고 하거나 뭐 이제 어감의 차이인데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만을 먼저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거냐라고 이제 보면 한국은 저희가 보기에 올해는 GDP가 2.7, 내년은 1.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요. 흔히 이제 GDP 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성장률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총액 기준으로 한국이 뭐 100을 성장을 할 수 있는데 100을 생산이나 소비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뭐 이제 1%가 부족하면 이제 1%가 이제 GDP 갭이 마이너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한국이 내년에는 한 마이너스 0.8%포인트 정도 GDP 갭이 마이너스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과거랑 비교해 보면 한 카드 사태 정도. 2003년이면 2003년 카드 사태 정도고요. 참고로
그 GDP 그 2020년에 코로나 때가 마이너스 4.3 그 정도 되고요. 네, 네. 2008년이 한 3% 마이너스 3%가 좀 넘고 음. 외환위기 때가 마이너스 8% 정도가 됩니다. 이제 네.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완만한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이런 수치하고 연관해서 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미국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은 GDP 갭까지는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워낙에 코로나 이후에 빠른 경기 회복을 보였고 네. 그 전에 GDP 갭 자체가 플러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0.5%의 성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마이너스 폭이 크게 이제 내려오진 않을 거다. 네.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또 이제 시장에서 가장 또 궁금했던 부분이 금리를 많이 올리고 경기가 나빠진다. 그렇게 봤을 때 국내 경제, 한국 경제 쪽에서 봤을 때 부채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지금 부동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원화 채권 시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가계부채 문제 그래서 금리하고 경기가 나빠지고 금리를 올렸을 때 나오는 한국 경제에 있어서의 부채에 대한 위험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짐작하는 부분이 네. 강할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에 잘 아시는 것처럼 LTV나 이런 것들이 한국이 워낙에 좀 낮고 금융규제들이 강하게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계부채 자체가 이제 부실화된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부실화돼서 금융 시스템 위험까지 온다 이렇게 보는 시각보다는 오히려 가계부채는 소비의 둔화로 연결되는 경로를 더 크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민간 소비, 그러니까 가계의 이자 부담이 이자 비용이 그렇죠. 네, 이자 비용 자체가 이제 민간 소비 대비로 뭐 코로나 이전에는 한 5%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게 지금 한 6%가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현재 이자 비용이. 근데 그게 한 8% 정도까지도 더 오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민간 소비를 그만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자 비용이 명목이 그만큼 느니까 뭐 이런 경로를 크게 보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좀 금융 시스템 위험이 커지는 부분은 이제 부동산 금융이나 약간 부동산 가격의 하락 아니면은 이제 크레딧 시장 경색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금융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 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이제 위기 가능성을 좀 키우는 부분이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 금융 쪽이 지금 뭐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인데 부동산 금융이 부실화 될 것인지 어느 정도 부실화 될 것인지 그러니까요. 문제가 저희가 될수 사실은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이제 좀 심각하게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사실 단서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주택 가격을 보더라도 이제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전국 주택 가격이 한 25%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걸 근거로 이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LTV라든지 뭐 최근에 주택 그 금융 규제 자체들이 조금 완화되는 네. 흐름들도 있어서 뭐 그렇게까지 급락하기보다는 마이너스 뭐 1~2% 정도에서 이제 하락세를 단계적인 하락들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 그 정도에서는 그 부동산 금융이라는 부분들이 뭐 일시적으로 이제 최근처럼 일시적으로 이렇게 위험을 키울 수는 있지만 네. 시스템 위기로는 가지 않을 거라는 게 사실 누구나의 기본적인 전망이고요. 네. 이제 그게 조금 더 사실은 안 좋아지려면 이제 주택 가격들이 많이 안 좋아야 되고 그렇죠. 그거보다 또 앞서서 아마 뉴스에 뭐 이제 시행사나 그 이런 쪽에서 문제 생기는 시행사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곳에서의 그 뉴스에 많이 등장한다 이런 것들이 주요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은 중단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이제 크게 시행 자체가 취소된다거나 아니면 대규모 미분양이 난다거나 뭐 이런 사태는 아직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미시적인 징후들을 좀 봐야 그 후에 거시적인 지표들의 변화를 좀 미리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현실적으로 좀 많이 네. 얘기했고 과거 얘기를 좀 했고 이제 앞으로 전망을 좀 이제 들어야 되는데 올해 내년 뭐 글로벌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를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내년이랑 내후년 봤을 때 사실 가장 큰 리스크는 여전히 금리입니다. 이제 금리가 뭐 흔히 얘기해서 뭐 higher for longer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기대는 내년 한 4분기나 뭐 이런 정도의 인하로 전환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생각보단 쉽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음. 금리가 더 올리진 않더라도 이제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를 하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실질 금리는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경기 쪽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거고, 그래서 사실 내년도의 성장률도 저희가 아까 1.5로 굉장히 좀 낮게 네. 보는 부분이 있고, 그거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한국 경제도 2%를 넘지 못할 걸로 아,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은 네, 하고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물가는 많이 좀 떨어지고. 물가는 네 물가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증가율이기 때문에 네.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대비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물가가 3%뭐 초중반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연말이 되면 내년 연말이 되면 2%대로 좀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가격의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증가율이 속도가 둔화가 되는 떨어지는 거지. 네.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격은 이미 높은 수준이고 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그 중국이라든지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 기대들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화 정책 자체가 완화적으로 전환될 수 없고요. 내년도 하반기가 되더라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뭐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통화 정책의 대대적인 완화를 할 수 없거든요. 네. 내년도 미국도 큐티를 해야 되고요. 네. 그럼 재정 정책에서 뭐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늘어났던 재정 적자를 좀 줄여나가는 과정에 좀 있습니다. 네. 한국도 현재는 지금 작은 정부이기 때문에 네. 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정책들이 경기 부양 쪽으로 돌아설 수 없는 상황이고 그 금리는 높고 약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향후 한 2년간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경제적인 면에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2023년 그리고 네. 2024년까지는 약간 긴축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성장도 낮고 물가는 속도는 떨어지지만 성장이 낮아지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고. 네, 지금 뭐 한국 경제 뭐 얘기도 뭐 길게 해보고 단기도 해보고 중장기 얘기도 하고 구조적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환율인데 네. 달러 원 환율이 예상보다 뭐 제가 이제 환율도 보고 있지만 올해는 정말 예상을 못 맞췄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은 뭐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올라간다는 얘기도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환율을 일단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금리도 기준금리나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올해 전망한 사람들은 항상 뒷북을 좀 많이 쳤다.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시장에서 전망하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뭐 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금통위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렇죠. 이제 물가 자체가 이렇게 좀 뭐 전쟁을 예상도 못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빠르게 오를 거라는 이제 생각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좀 뒷북을 좀 많이 쳤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환율 자체가 이제 급격하게 올랐다가 빠지긴 좀 오른 것 자체가 정책이나 아니면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디까지 올릴지 고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계속 불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은 한 5에서 5.25, 5%대 초반, 그 남국은 뭐 3% 중반 정도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네. 몇 번 안 남았다라는 거.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금리가 예측하기 어려워서 환율이 올랐다면, 예측이 가능하다면 환율이 또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내렸다고 이제 그것 보고 있는 때문에. 거. 그게 예, 예. 그러니까 뭐 중국의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바뀐다라든지 공세가 좀 완화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외에 뭐 중국 자금이 한국으로 온다 뭐 이런 이제 소식들도 있고 뭐 그 뉴스들도 있고 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됐다라는 걸 가장 크게 봅니다. 사실 저희가 좀 올해를 보더라도 올해 중반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도 네. 금리가 미국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고 했을 때 금리가 많이 쳤었고요. 환율도 좀 불안했고 그러고 나서 금리가 중간에 한국이 2.75까지밖에 안 오른다. 미국도 뭐 5%는 아니고 3.75였나요? 그 정도까지밖에 안 오른다. 이렇게 좀 기대들이 많이 안정이 되었을 때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안정이 됐거든요. 음. 그러다가 다시 더 올릴 수 있다. 네, 더 올릴 수 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금리도 불안하고 환율도 또 불안하고 음.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들이 음. 시장을 변동성 키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되는 게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의 흐름대로라면 사실은 어느 정도 한 고비는 넘겼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금리 같은 경우도 국고채가 3.5 일간 기준 3.5인가 6인가가 고점이잖아요. 네. 그럼 현재는 3.8 중반인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일간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고점은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장의 기대상으로 보면 지금은 또 그게 금리가 너무 이제 고점 자체가 안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안심하고 있는 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5%가 되고 한국이 네. 3.5, 3.75가 되면 여전히 금리는 높은데 네. 그 정도가 되면 더 올리진 않으니까 지금은 안심하고 있지만 실제로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그 정도 오르게 되면 환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 있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경제적인 그런 악영향, 부채에 미치는 금융 안정에 미치는 그런 그 악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환율이 지금에 와 있는 뭐 1,300원에서 1,350원 정도에 지금 다시 와 있는데 그 정도의 환율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게 그런 심리 때문에. 네네, 그런 네.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스페셜 버전 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 다른 전문가 모시고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